네, 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 올해 처음 도입한 콘텐츠인 KR 리스크 대시보드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 리스크 대시보드의 저자이신 저희 회사의 평가 기준 실장님 김경무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말까지 회사채 정기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가장 핫한 시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마켓 이슈들 중에서 뭐 잦아든 이슈들은 제외하고 뭐 여전히 진행형인 이슈들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오늘 지금 말씀드릴 주된 내용 이제 꼭지만 좀 우선 짚어보면, 뭐 여전히 진행 중인 이제 통화 정책, 피벗 여부에 대한 내용들 하고요. 요게 이제 마켓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요 두 꼭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상반기 정기 평가 결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에 대한 이제 전망, 요렇게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첫 번째 KR 리스크 대시보드 영상이 나간 이후에 고맙게도 피드백들을 좀 주셨고, 일부의 이제 말씀은 보통 저희가 이제 이 크레딧 톡을 하면 이제 진행을 하는 저와 이제 말씀을 주신 이제 뭐 연사분께서 정말 뭐 토킹 어바웃 하듯이 이렇게 좀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리스크 대시보드를 할 때는 유독 기준 실장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서 다른 영상들하고는 달리 조금 뭐 건조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 저는 진행 방식보다는 기준 실장님의 말씀이 좀 더 맛깔스러웠다면 그런 피드백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감성에 더 맞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보다는 이제 뭐 잘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기준 실장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실 때 사실은 다른 영상하고는 달리 말씀드리는 꼭지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제한된 시간 내에 간명하게 정보를 전달드려야 한다라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 실장님도 굉장히 간명하게 쭉 스트리밍을 하시고, 저도 중간에 좀 안 끼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중간에 막 끼어들면서 돌발 질문을 좀 정말 던지려고 합니다. 네, 아시죠? 저희의 산무 정책. 첫 번째, 거짓이 없다. 두 번째, 편집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각본이 없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저도 잘 몰라요. 진행을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그럼 저희 김경무 시장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꼽아주신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3월에 첫 번째 리스크 대시보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키 리스크 팩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리스크 팩터들은 뭐 시류에 따라서 약간 좀 붉어졌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다룰 두 꼭지 통화정책 전환 부분하고 PF 리스크는 올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어쨌든지 옆에서 계속 끼고 가야 될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시 다루게 됐고요. 먼저 이제 통화정책 전환과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월 달에 대시보드 진행할 때만 해도 네. 여름쯤 되면 더워지면 뭔가 이제 좀 가시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 굉장히 충만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여전히 지금 현재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이제 최근 동향을 복기를 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6월에 FOMC 결과에서 7회 연속 5.5 동결을 한 상태이고요. 더더구나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더 후퇴했죠. 3월 발표 대비해서 점도표상 횟수는 3회에서 1회 인하로 줄어들었고, 연말 금리 전망이나 장기 중립금리 전망 자체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세 자체는 CPI가 둔화된 게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게 발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6월 기준 CPI가 사실 오늘자 발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발표된 게 3.3%로 나왔는데, 뭐 전망들에 따르면 3% 초반대로 나올 것이다. 뭐 혹자는 뭐 쇼킹하게 2자가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어쨌든 3% 초반대로 이렇게 CPI가 나오고 하게 되면 어쨌든 동력은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시기는 늦어졌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저희가 미국 대선이 9월, 11월 FOMC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대선과 관련된 것도 그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이미 지난달에 피벗을 실시했습니다. 2년 만에 통화정책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다만 유럽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여전히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인하 또는 이제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기준금리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미 피봇을 시행한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가 6월, 스위스 3월, 스웨덴 5월 각각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인 국가는 일본은 지난 3월에 반대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제로 금리 정책으로 전환하고는 2달 연속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엔화 환율이 그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기 네. 때문에 네. 너무나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7월에는 아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방향성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네.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태기를 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오늘 금통위 날짜하고 일치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네. 예상대로 동결을 했고요. 12회 연속 동결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시장이 모두 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하고 연계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설마 7월에 인하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뭐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아마도 빠르면 9월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만약 9월에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그 확실성이 높다면 8월, 늦으면 10월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우리 통화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의 금리 수준이 절대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속도는 미국이나 유럽 이쪽의 인하 속도에 비해서 좀 더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미국에서 물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참. 네, 뭐 그런 뉴스들은 고용률 발표한 게 예상치하고 네, 실제가 네, 뭐가 네. 달랐다 뭐 이런 뭐 논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고용 지표, 경제 지표 굉장히 뭐 좋다고 나왔었는데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이견도 있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물가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오늘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통화정책 방향성을 저희가 논하는 이유가 결국 채권시장, 금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우리 채권시장은 상반기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연초 효과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불었었고 유동성도 풍부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아서 채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 보면은 여전히 채권 시장은 하반기에도 강세로 갈 걸로 봅니다. 다만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는 더 이상 축소될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금 5월 이후로는 50bp 이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요 수준 자체가 2021년에 크레딧 스프레드 최소 축소됐던 상태, 그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2021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크레딧 네. 스프레드가 그만큼 축소했는데 네. 지금은 금리 자체가 그렇게 낮은 절대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추가로 축소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절대 금리 레벨 자체가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는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하에 하반기에도 채권 시장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석유화학 이런 등등 우려되는 섹터는 차별적으로 좀 기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특히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들 말씀은 펀더멘털은 멀고 수급은 가깝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레버리지 펀드나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기존 시장에 말씀해 주신 이런 스프레드 강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요 스프레드의 차이는 주로 이제 회사채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게 시장의 발림으로 따지면은 뭐 금융채가 이제 또 만만치 않은데 그 또 하나의 이걸 뭐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이제 국채와의 스프레드도 있고 같은 등급에서 과거에는 사실 회사채보다 금융채가 스프레드가 높다라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관성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시장인데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대부분 또 시장의 의견도 지금 기존 시장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마켓 애널로의 이직도 고려 중이신가요? 제가 전에 없던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히 담아주시고 해서 그럴 역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신용평가 관점에서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고 그런 토대하에 말씀을 뭐 드리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좀 하고. 자, 그럼 다음 꼭지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걸 뭐 해먹었다. 벌써 레고 이후에 제가 횟수로 3년째니까 이 부동산 PF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부분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PF 말씀하신 대로 한 3년째 지금 계속 끌고 있는 이슈인데요. 뭐 이제 큰 변화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5월달에 발표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그간에는 계속 이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구체화한 내용들인데요. 아래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내용 크게 한 3꼭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사업성 평가 기준 자체를 구체화하고 좀 강화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이제 PF 사업장 이 평가 등급을 3단계로 구분했던 거를 악화 우려를 추가 세분해가지고 유의와 부실 우려로 나눠서 좀 더 세분한 것이죠. 그렇죠. 네. 이제 부실 우려로 구분된 사업장은 아무래도 이제 정리 쪽에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다. 이렇게 좀 더 세분한 것이 크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본 PF하고 브릿지론의 특성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이 없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브릿지론 관련된 평가 기준을 신설한 부분이 또한 이제 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평가 등급도 나누고 평가 기준도 세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성 평가 기준 5월달에 발표되고 이후에 시장에 이제 업계에서 약간 좀 불만이나 반발의 의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아마 이제 평가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조금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 방향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바꿔가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좀 사업성이 없다라고 생각된 사업장을 정리하는 거를 좀 이제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PF 대주주단 협약도 개정하고 금융회사가 경매 공매를 통해서 처리하는 기준도 마련하는 것 등을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성 부족 사업장 PF 채권을 정리함에 있어가지고 자금 지원을 하겠다. 특히나 은행 보험업권에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이 부실 사업장 그렇죠. 경공매 처리하는 자금을 댈 수 있도록 뭐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꼭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이렇게 뭐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안정, 특히 금융회사들의 이 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거나 제도를 좀 보완해 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권별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일단 사업을 재구조하는 데 있어서 추가 자금을 만약 투입하면 그 추가 자금 투입한 것에 대해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꼭지가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 추진 방향들은 6월까지 무슨 제도 보완이나 협약 개선, 기준 개정 등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하반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겠다라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 자체도 이번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이런 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뭐 코멘트도 많이 나오고 시장의 평가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던 것 같아요. 이 정책 방향이 이 진짜로 부실 사업장을 확실히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이냐, 아니면 이 사업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이 사업장들의 자금을 넣어줘가지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방점이 찍힌 것이냐, 누구의 어느 데 무기중심이 있느냐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쪽이다라고 저희가 뭐 딱히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만약 사업성 평가 기준 같은 거를 적용하거나 이 자금 지원이나 이런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무게중심은 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면 구조 조정에 초점이 맞춘 계획이 될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건 이제 자금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는 그간에는 계속 이 연착륙이라는 게 부실을 이연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정리는 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두 가지 구분 기준을 그래도 구체화해서 제시해서 방향성을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정책 방향이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 리서치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뭐 김 시장님 더 잘 아시지만 사실은 이 금융권 관련돼서는 뭐 일반적인 산업 자료랄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고, 개별사의 그 상황, 그러니까 개별사의 내부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석의 관점에서 알고 싶은 건 특정 금융회사가 현재 쌓고 있는 그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이 이게 적정한 수준이냐인데, 그 충당금을 어떻게 쌓을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6월까지 뭐 상반기 안에 이제 조금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셋업이 된 방향성 하에서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에 반영된 충당금은 분석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고, 또 같은 업권의 피어 간의 최소한의 비교 가능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 가능성이 이제 제고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긴 할 텐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브릿지론 본 PF에 다 나눠서 기준이 제시됐고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같은 업권 내에서 아니면 업권 간에도 조금 비교 가능성은 높아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성 평가 기준 바꾼 거를 6월 말까지 제도 정비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 전 사업장에 다 적용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이제 점점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투명성이 확보는 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3분기부터 자료 뭐 업체로부터 받고 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겠지만 그게 단기간 내에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뭐 제고된 데이터가 나오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실장님 답변에 만족이 안 되고요. 개운하지가 않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와 열의 비교 가능성이 임계치를 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얼만큼 빠르게 확대해 가느냐인데 최소한 연말 지나는 수준이면 그래도 일단 한 번은 짚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연간 그렇죠. 실적? 네,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네. 뭐 네. 분반기 실적 답답해서 받고 결산 실적 받아보면서 네. 지금 현업에서도 요 리서치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리스크를 이제 판단해 보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한번 데이터를 받으면 조금 가시적인 내용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 이제 기준 시험한테 이렇게 막 격하게 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아시지만 이 5월에 이 새로운 이제 정책 방향이 밝혀진 이후에 뭐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저희 신평사들도 각각 나름대로 이 그 새로 나온 방향성 하에서의 어떤 그 예측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리포팅을 했는데 다들 많은 가정들을 달았고 굉장히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제 언제쯤이면 이게 좀 온전한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게 좀 되게 뭐 갈망, 갈구, 답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본 거고 시장에서도 똑같은 그 답답함이 있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기준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도 올해 연간 실적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꽈락은 분명히 넘을 수 있는 꽈락 없이 평균 60, 70? 뭐 점수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네, 기대를 한번 공유하고 일단 가보시지요. 일단 뭐 다음 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신평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이 좀 구체화됐는데 이 정책 방향이 업종별로, 업체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한데 제가 이미 코멘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PF 연착륙 정책 방향이 가장 민감도가 높은 업종은 여전히 이금융권입니다. 증권, 할부리스, 저축은행. 그래서 이금융권부터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기존의 PF 익스포저를 그냥 만기 연장하면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던 거를 손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하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빨라지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뭐 꼽을 수 있는 요인일 것 같고요. 그간에는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준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손실을 인식하는 게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브릿지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브릿지론과 관련된 손실이 좀 더 빠르게 인식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업종별로 저희가 브릿지론 익스포저 비중을 열거해놨는데요. 저축은행이 56% 이상, 절반 이상이 브릿지론이기 때문에 맞네요. 아마 이 영향도 저축은행이 가장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에 따라서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 아무래도 재구 조화나 정리시키는 사업장도 늘어날 테고 그간에는 이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구체화된 기준에서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고정이하로 가야 되는 사업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산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6월 말부터 한꺼번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타날 거다 자산 건전성 저하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건전성 저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당금 적립 부담도 불가피하겠죠. 수익성 저하도 되겠고요. 이 금융권의 이 PF 자산, 요주의 자산 대비해서 충당금 비율을 보게 되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한 10에서 25% 수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당금이 아주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 충당금 추가 적립도 불가피하고 수익성 저하 압력도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7페이지 내용은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코멘트에도 지난달에 발표한 코멘트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금융권의 PF 자산들이 부실화됐을 때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 PF 쪽 리서치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면 시나리오가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시나리오 1, 2는 2023년 9월에 발표한 내용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뭐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이 리스크를 1부터 5까지 나눠서 1부터 5까지 리스크일 때 뭐 이제 리스크가 1인 놈, 5인 놈에서 각각 손실률을 달리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설정했던 게 여기 시나리오 1, 2입니다. 그때 공수가 엄청나게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장을 전수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서 여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또 분석 대상에서 빠지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이제 다시 연착륙 관련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업권 간 비교 가능성도 높이면서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아래 이제 손실 시나리오 3, 4를 저희가 새로 설정을 했는데요. 시나리오 3, 4는 아래 주석, 그림 아래 주석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브릿지론이나 본피 분야를 나누고요. PF 자산이. 그리고 이 PF 자산이 요주의로 분류되어 있냐 고정 이하이냐를 갈라서 손실률을 아래 시나리오처럼 차등을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적용한 게 시나리오 3과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 하단의 그림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에서 추정한 PF 손실 대비해서 쌓아놓은 충당금이 얼만큼인지를 나타내는 게 왼쪽 그래프인데요. 모든 업종 공이 100%에 미달하고 있죠. 저희가 시나리오를 보수적으로 세운 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PF 충당금으로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충당금 적립이 계속돼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부실 완충력이라는 측면에서 꼭 쌓아놓은 충당금뿐만 아니라 당해에 벌어놓은 이익까지 손실 커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충당금과 단기순이익 합한 거 대비해서 예상 손실이 얼마냐를 집계한 것인데 이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이 부실 완충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왼쪽 그래프하고 달리 업권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 통상 이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들을 하고 AA급 캐피탈사들은 한 200% 내외 완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증권사와 A급 이하 캐피탈사는 100% 내외. 반면에 저축은행은 60, 40% 이렇게 굉장히 낮은 완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까지 감안한 본질적인 완충력을 봤을 때는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참고 리포트 저희가 해놓은 이슈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족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석도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라는 토대 하에서 저희가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산 건전성 분류 자체가 지금 적절한 거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죠. 충분한 믿음이 없다 보니 그래서 지난해에는 1, 2, 3, 4, 5라는 저희가 사업장별로 리스크 이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냥 했던 건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사업성 평가 기준이 앞으로는 조금 더 비교성 있게 간다는 전제를 이 방향 정책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이제 새롭게 설계를 한 거죠. 앞으로는 계속 분석을 해간다면 이러한 방향성에서 연장해서 분석을 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저 말씀해 주시죠.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사실 이제 이 금융권이 가장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고 이제 다른 금융권 상대적으로 민감도는 낮은데 은행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F 익스포저 자체가 질이 이금융권보다 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에 따른 구조적 부담은 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은행보험권이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영향도 저희는 네. 크지는 않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신디케이트론 조성해서 들어가는 자금이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경락자금이나 NPL 매입 자금으로 쓰이는데 그 자금들은 이미 조정된 시장 가격으로 그렇죠. 살 거기 때문에 크게 이게 손실이 클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투입되는 지금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모가 지금 이제 1.1조 원이고 최대 5조 원이라서 이 은행 보험업권의 자본원 충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정책 방향의 중요 내용 중에서 브릿지론이 이제 가장 민감도가 높았으니까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브릿지론과 관련된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아래 보시면 한기평이 유효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브릿지론 비중이 등급이 높은 애일수록 높은 네, 이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등급이 높은 애들의 사업장이 수도권에 좀 양질의 사업장이 많고 스스로의 재무적 완충력도 높기 때문에 브릿지론 관련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등급이 좀 낮아서 이런 영향에 좀 민감해야 될 지플 PQ 업체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본 PF 같은 경우도 뭐 분양 개시하고 오랫동안 미분양 상태로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를 하도록 기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기평이 유효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에 분양 개시 18개월 경과할 때까지 분양률이 60% 미달한 것, 요것들이 약간 부실 사업장 분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집계를 해봤더니 도급액 기준으로 한 3.6%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일단 뭐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뭐 결정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돼서 건설사들이 이렇게 부실 사업장에 대한 우발 채무를 인수해야 될 가능성이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묽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2년간 건설사들이 PF 우발 채무를 계속 줄여오는 상태였고 또 그 PF 우발 채무 현실화 대비해서 자금 계획도 여러 가지로 세우고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 변화가 아주 건설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런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다행히. 자, 그러면 마켓 이슈는 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신 거고, 그래도 지난번에 얘기됐던 이슈들 중에 일부는 좀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퇴장을 했다기보다 약간 수면 아래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켓 이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저희의 전공인 상반기 정기 평정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이제 주시고 나서 이어서 이제 하반기 전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제 정기 평가 결과하고 하반기 전망 부분은 사실 6월 말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는 다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대시보드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좀 접근성이 편하도록 리포트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뭐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요약 정리된 형태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내용을 전달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축이 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압축을 했을 때 소화는 잘 되게 진행을 해줘. 그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상반기 등급 변동을 요약하자면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됐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10페이지 등급 변동 현황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 하단에 상반기에 등급 상승은 3개사, 하락은 15개사. 최근 지난해 23년에 이어서 여전히 하향 우위고 이 하향 기조가 더 심화됐죠. 오른쪽에 등급 상승 업체 수를 하락 업체 수로 나눈 업다운 레이쇼를 보게 되면 0.2입니다. 상반기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 등급으로 줄이더라도 0.3,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등급 하향 우위의 기조가 지속됐고 그 기조가 더 심화됐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신용등급 상승 하락 업체 리스트가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12페이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등급 전망 변경 현황인데요. 사실 이 등급 전망 변경 현황은 공식적인 신평사의 레이팅 퍼포먼스로 분석은 원래는 안 하는데 그랬죠. 참고 지표로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앞서 등급 상하향은 절대적으로 하향 우위였는데 네. 등급 전망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24년 상반기에 등급 전망 상향 변경과 하향 변경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상향 변경은 거의 없고 하향 변경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3배 이상 많았는데 그랬죠. 네. 올 상반기에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접근을 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놓고 앞으로 등급 방향성을 보자면 신용 등급 변동이 약간 양극화로 가지 않겠냐. 상승은 상승대로 늘고 하락은 하락대로 느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등급 하락은 계속되는데 상승할 애들은 또 상승 국면으로 가는 이렇게 양쪽 방향이 다 증가하는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페이지에 등급 전망 상하향 변경 업체 리스트 내용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14페이지 슬라이드로 가시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등급 변동은 전부 다 공식적인 레이팅 퍼포먼스 분석 대상인 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선순위 무보증사채 등급이 없이 ICR만 가지고 있거나 단기 등급만 가지고 있거나 후순위 등급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등급 변동을 추가로 모아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왼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 상승 3건, 하락 1건, 하향 우위의 기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전망상 하향 변경도 하향 변경이 상향 변경보다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공식 무보증사채 변동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락 우위인데 전망의 변경은 그래도 약간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긍정적 등급 전망과 부정적 등급 전망, ICR과 후순위 사채 기준으로 작성된 등급 전망을 보시게 되면 긍정적 전망은 7개, 부정적 전망은 10개. 요것도 약간 균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좀 변화된 모습이고요. 선순위 보증사채 이외의 등급 변동 내용은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실장님 말씀 주신 대로 수년째 등급이 계속 이제 하향 중심으로 가다가 네. 그렇게도 왔고 또 이제 그 등급 전망 아웃룩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을 신규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오는 추세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전과 조금 달라 보이는 조짐이 올해 상반기의 등급 전망의 변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과 하가 뭐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뭐 비약인지 자기적인 어떤 그 의미 도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 머릿속에 그냥 문득 떠오르는 건 이제 극한의 터널은 지났다?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일지.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측해도 보면 바닥은 저는 찍었다. 그러니까 등급 저점은 통과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 하향 기조가 상하향 배율로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네네. 상하향 배율이 아까 올 상반기가 0.2, 2016년 이후 최저라 그랬는데 네. 이후에 등급 상하향 배율은 분명히 그보다 높아질 것이다. 물론 1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향 기조로 돌아서려면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0.2보다는 분명히 올라가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그 말씀은 이제 알겠고, 그러면 그냥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이니까 좀 해볼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하향 중심으로 수년째 계속 이어져 왔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저점이라고 할 정도의 안 좋다? 좋진 않죠. 이제 그런 모습을 찍고
앞으로도 나는 지겠지만 상과 하가 대등한 수준으로 가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하면 한국 경제에 대단한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건가요? 어쨌든 경제 자체가 저성장 국면이 지금 계속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과거 같은 고성장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뭐 선진국들보다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조금 이제 반등했지만 그 반등마저도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의 수출 호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장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경기 상황이 굉장히 기업들한테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라고에 대해서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뭐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저희가 흔히 다루지 않는 류의 이제 질문을 이제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가끔 이런 류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외부에 가서 뭐 강연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 하다 보면 저희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하세요. 나 그냥 잘 살고 있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 뭐 망하는 거냐 왜 이러냐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문득 드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쌓여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트리플 B급 이제 규모가 크진 않겠죠. 트리플 B급 기업의 등급 변동과 AA 플러스급 트리플 B급보다는 당연히 규모도 클 것이고 시장의 발륨도 클 것이고 부가가치의 규모가 다를 텐데 이 트리플 B급 회사의 등급 변동과 AA 플러스급 회사의 등급 변동도 사실 개수에서는 동일한 N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 그런 게 좀 어떤 착시 내지 이제 맞지 않는 결론으로 잘못 이렇게 미스리딩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기본 저희 판의 셋업이고 그런 판 하에서 좀 주제 넘은 얘기이긴 한데 한국 경제의 흐름이 골고루 너도 나도 상하 유사하게 같이 성장하는 시대는 확실히 끝난 것 같고 특정 섹터 한동안은 반도체였죠. 뭐 앞으로는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거보다는 이 N이라고 하는 개수 차원에서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비중을 차지하고 좋게 말하면 견인, 뭐 나쁘게 말하면 뭐 독점하는 그런 형태로의 경제 변화가 좀 이런 유의 질문들을 갖게 하는 건 아닐까 뭐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저희가 항상 신용 등급 변동 현황 분석을 해서 드리는 거는 자본시장의 회사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보를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의 변동이 국내 경제하고 경기하고 똑같이 이게 다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평가를 안 받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기 등급 저희가 평가 대상이 아닌 투기 등급 기업들의 실제로 등급 변동의 움직임을 저희가 일부 이제 뭐 이 미공시나 뭐 다른 것들 평가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움직임 보게 되면 그 부분의 움직임까지 만약 포함해서 좀 더 집계해 본다면 더 안 좋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전체를 대표한다기보다는 회사채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정도의 요 포트폴리오 군 정도로 대표를 설정하고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저희 지표를 좀 봐주시면 더 유익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새로운 지표 개발도 좀 해주십시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상반기 등급 변동 현황 요약해보자면 특별한 뭐 방향성을 보인 건 없고요. 그냥 업종별로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들이 석유화학, 건설, 소매유통, 저축은행. 지난해 저희가 산업전망 발표할 때 전부 다 등급전망 부정적이라고 발표했던 업종들이 다 들어갔고요. 그렇죠. 아래 조정된 업체들 리스트 보시면 쭉 어떤 업체가 조정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저축은행업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채 시장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섹터는 아닌데 저희가 등급을 하향한 게 4개, 전망을 하향한 게 3개, 또 신규 부여할 때 부정적을 준 게 1개인데 네.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저축이 1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80% 이상이 하향 쪽으로 움직였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아마 등급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이 30 몇 개 될 것 같아요. 신용평가 3자인데 그 중에서 거의 한 반 가까이가 부정적 반응 움직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현저히 드러난 섹터가 저축은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긍정적 방향성을 보인 업종은 조선, 자동차이고요. 그래서 뭐 조선은 지난해부터 실적 호조 나온 영향으로 이렇게 긍정적 방향을 움직였고 자동차는 이렇게 뭐 전기차는 안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네. 하이브리드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실적을 쌓은 현대 기아가 긍정적 방향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긍정적 방향을 보였고요. 일부 부품사들도 긍정적 방향성을 보였는데 사실 이건 부품사 전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 안 좋은 애들은 반대 방향을 갖고 네, 네. 괜찮은 애들은 갖고 이건 양극화가 확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이팅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부품사들의 방향성은 긍정적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리스트에 넣었고요. 일단 상반기 등급 변동 현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끔 주시는 말씀들은 지금 이제 저희 기종 시장님께서 이제 긍정적이었던 업종으로 꼽아주신 이 2개, 뭐 조선에 대해서 조금 장기 관점에서 일본의 사례와 다르지 않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들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고 자동차도 사실은 뭐 완성차는 아니지만 부품사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캐즘 이후에 전기차로의 새로운 뭐 패러다임 시프트 이후에 이제 지금 내연기관 관련된 업체들의 뭐 문제라든지 뭐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게 또 보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과거는 이렇게 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하반기에 대한 이제 저희 그 크레딧 차원의 뭐 레이팅 포함한 크레딧 차원의 전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신용등급 전망은 저희가 이제 아웃룩 부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일단 하향 우위 기조는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상반기보다는 그 하향 강도는 조금 약해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7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부여된 업체가 6월 말 기준 19개, 부정적인 업체가 36개, 오른쪽은 이제 투자 등급으로 제한했을 때 14개, 20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 등급 전망 현황을 보시면 지난 12월 말에 극단적으로 부정적 위주로 돼 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양쪽으로 퍼져 있습니다. 긍정적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부정적이 더 많아서 하향 우위의 변동은 불가피하겠지만 상반기처럼 그렇게 등급 하락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은 벗어나지 않겠느냐, 네, 조금 네, 완화될 것이다 네. 라는 게 저희의 예측입니다. 네. 6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 부여된 업체는 19페이지 있는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앞으로 더 18페이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등급 업다운 레이쇼처럼 등급 전망도 긍정적 전망 업체를 부정적 전망 업체로 나눠서 배수라는 걸 구하는데요. 이 등급 전망 배수가 2023년 12월 말보다 6월 말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다운 레이쇼는 최하로 내려갔죠. 0.15. 그러나 네. 이 네. 등급 전망 배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6월 말에. 결국 저희가 통상 등급 전망이 신용등급 변동의 선행지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행지표를 보고 저희가 그래도 이 업다운 레이쇼가 조금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상향 기조로까지 못 가지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향 기조는 조금 약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등급 전망이 스테이블이 아닌 업체 비중인데 특이한 점이 부정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21년 말부터. 네.
이 반면에 긍정적은 계속 줄어들다가 올 상반기에 이제 급격하게 늘었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긍정적과 부정적을 합한, 그러니까 스테이블이 아닌 아웃룩을 가진 업체 수의 비중이 22년 말, 23년 말, 최근 3년 동안은 다 10%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적은데 6월 말 기준으로는 두 개를 합하면 거의 13%가 되죠. 뭔가 우리가 많이 바쁘네요. 그렇죠. 네. 결국 등급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향도 늘어나고 사향도 늘어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실장님께 섣부르게 여쭤봤던 거에 대한 답이 이제 요 부분들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요 우측에 있는 24년 6월 말 기준 등급 전망 난스테이블 업체 비중에서 부정적을 달고 있는 비중이 23년 12월 말자로 6.8%였고, 저희가 상반기에 부정적으로 등급 하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등급 하향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 또 문제들은 또 계속,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부정적 전망. 결국 하향 업체가 줄어든다는 건 아니고 하향 업체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나마 반대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업체들도 있어서 전반적인 하향 기조가 좀 완화되거나 하향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지 하향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좀 의미 있는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데이터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등급이 계속 이렇게 하향되는 그 부분이 뭔가 섹터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 뭐 올해는 석화, 뭐 작년에는 뭐 다른, 혹은 같은 섹터에서 작년에도 하향, 올해도 하향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는 같은 섹터에서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 그렇다고 봐야죠. 등급 전망 자체가 2022년 말에 발표했을 때, 2023년 말에 발표했을 때,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 7월에 이제 하반기 좀 발표할 때 보면 등급 전망 부정적인 업종이 거의 뭐 비슷하게 계속 그렇죠. 안 바뀌고 오고 있기 때문에 PF 영향권에 있는 금융업종 아니면 건설,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 중심이기 때문에 거의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것도 약간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은 업종은 계속 안 좋아진다. 등급을 한 번 하향하는 걸로 족하지 않을 만큼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닌 뭐 올해 같으면 자동차나 뭐 조선 같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진 업종들이 새로 조금 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형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슬라이드 20페이지 가서 마지막으로 등급 전망 설명 드린 김에 이 등급 전망 가지고 항상 늘 과거부터 부여 기간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정리를 해드리면 6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 부여 경과 기간을 구해 보게 되면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긍정적 전망인 경우가 3.4개월, 부정적 전망이 3.9개월. 신규로 많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1분기 상반기 중에 좀 짧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프 보시면 6월하고 12월 정기평가 시즌이 겹칠 때 좀 짧아졌다가 다시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래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긍정적 전망 부여 기간보다 부정적 전망의 평균 부여 기간이 짧은 게 일반적입니다. 요건 아마 부정적 전망 부여하고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 긍정적보다 빠르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의 표는 기간별로, 경과 기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4분의 3 이상은 최근 6개월 이내 부여된 것들이고요. 1년 이상 한 업체의 비중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등급 전망의 변경을 사실상 등급의 변동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요새는 뭐 그런 흐름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급 전망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좀 주셨고,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개별 섹터로 들어가서 주요 업종별로 이제 하반기 전망을 좀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기업과 금융으로 나눠서 말씀을 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제가 깨알 광고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희 기존 실장님이 담아주신 요 내용은 6월 28일자로 이제 저희가 공시한 기업 부문 또 이제 금융 부분에 저희 상반기 정기평점 결과와 하반기 전망이라고 하는 그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이게 자화자찬이라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6월 28일날 공시된 저희의 기업과 금융 부분의 그 리포트가 굉장히 내용이 좋고 정보량이 있습니다. 정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 가치 대비 지면이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아서 저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시간이 되신다면 서머리만 보셔도 좋고 혹은 관심 있는 업종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업종만 이렇게 인덱스 보고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좀 강추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유익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좀 깨알 광고를 드렸고 우리 기존 실장님은 그 좋은 리포트를 토대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압축한 내용을 역시 소화가 잘 되게끔 말씀을 좀 일단 요약편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등급 전망을 12월에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발표한 것에 달라진 거를 약간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일단 업종별로 보자면 새롭게 부정적인 업종으로 추가된 게 2차 전지 기업 부문에서 들어가 있고요. 금융 부분에서는 부동산 신탁이 새롭게 등급 전망 부정적 업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산업 전망을 할 때 항상 매크로 뷰를 따로 밝히고 있는데요. 22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난 12월에 저희가 산업 전망을 발표할 때 이 주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뷰를 이렇게 쭉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7월에 새로 전망을 발표하면서 조금 리바이즈를 했습니다.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는 기존에 전망했던 거하고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하반기 전망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간의 움직임이 환율을 빼놓고는 약간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다행히. 다행히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하반기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근본 전망이라고 했지만 이게 하반기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전망을 하면서 연간 전망을 수정한 거라는 점은 조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하반기에 2.5%가 아니라 연간 2.5%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수출 중심이지만 성장률은 회복될 것이다. 작년 예상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게 저희 전망이고 금리 같은 경우는 앞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제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있을 것 같아서 연평균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좀 더 낮아질 거다. 당초 전망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가는 똑같이 전망을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은 많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환율이 높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봐서 그대로 동일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유가 역시 감산 정책이 단계적으로 종료가 4분기부터 예고는 돼 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이런 걸 감안하면 기존 전망을 크게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은 저희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죠, 지금 현재. 그래서 연간 평균 환율 기준 1,360원까지 저희가 올려 잡았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약간 체감하고 이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 마이너스 2%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1.5로 바꿨는데 사실 서울로 줄이자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세로 돌았었죠.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 플러스로 돌았었는데 마이너스 1.5 이거 너무 비관적인 거라고 지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쳤을 때 그나마 저희가 작년 예상보다는 하락세는 둔화된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러나 지방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 주택시장도 약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가중평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부호가 바뀐다거나?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주택 종합 매매가격이 지금 아파트만 갖고 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는 무시하고 전체를 놓고 봤기 때문에 체감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뷰를 가지고 업종 전망을 했을 때 기업 부문 21개 업종, 금융 부문 8개 업종 해서 총 29개 업종의 업종 전망을 왼쪽 축을 등급 전망 방향성, 가로축을
사업 환경 전망을 놓고 분류를 한 건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업종은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우호적,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인 업종이고요. 빨간색은 지난 전망보다 부정적, 비우호적으로 움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소매철강 유통 같은 경우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었는데 네. 지난 전망에는 일부 등급이 실제로 조정되고 뭐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돼서 중립적으로 좀 올라갔고요. 반대로 2차 전지가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부동산 신탁이 등급 전망이 중립적이었는데 이번에 부정적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업종 간 우열을 조금 더 가늠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막간에 잠깐 깨알 광고. 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2x2 매트릭스가 어떤 그 특정 시점에서 저희 회사가 주요 산업들을 바라보는 뷰가 원페이지에 집약된 가장 그 간명한 표입니다. 지금 의미들을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이걸 도입한 지가 제 기억에 2015년 좀 됐죠. 이기 때문에 이젠 10년 가까이 돼서 그때만 해도 뭐 대단한 그 신기반기한 거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곤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익숙합니다. 보시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섹터의 업황은 어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X축의 사업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업 환경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지금 좋다라고 보는 건 기계방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무게 중심은 이 좀 좋지 않은 쪽에 여러 산업들이 몰려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보시는 것하고 동일한 공통 분모고 이 Y축으로 나와 있는 등급 전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만의 고유 영역인데 사업 환경이 그러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예상 실적을 한 번 더 감안해서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노이즈가 없으면 대부분의 이 산업들의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그 뭐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점도표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제 모여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2x2 매트릭스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 근데 지난 연말에 봤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인 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인 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최근 수년간 특정 시점에 파란색으로 움직인 쪽의 숫자가 가장 많은 거 뭐 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좀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앞서 이게 지금 수미일관이 되는데 기존 시장이 말씀 주셨던 안 좋은 데는 계속 안 지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좋아지는 업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읽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좌에서 우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이 등급 전망 이 매핑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제시하는 시장 참가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은 시장에서 보시는 방향성은 일단 업황을 가지고 이 업종이 안 좋다, 왜 등급도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제시하는 건 절대적으로 저희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업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죠. 이 레이팅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과 시장에서 보시는 전체 업을 보는 것에 조금 시각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레이팅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은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것도요. 그런 어떤 한계를 감안하고 봐주십사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x2 2차원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3차원으로 보여주면서 하나의 변수를 더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것만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뭐 그 정도 하시고 보셨죠? 어쨌든 저희 진짜 각본이 없어요. 각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업종별 전망 변화한 내용까지 매트릭스 통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된 업종들 중에서
일부 비우호적이나 부정적 방향성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포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기업 부문에서는 일단 뭐 첫 번째 건설일 텐데 일단 뭐 원가율은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 미분양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련 수익성 부담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PF 우발 채무와 관련된 리스크는 조금 과거보다 우리는 조금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재무 구조 개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지 미분양이 진짜 확실하게 줄어드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른쪽에 사실 하반기 전망도 어떻게 보면 작년 말했었던 거 똑같은 말 같기도 해가지고 회복이 조금 될 것 같다. 중국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데 거의 뭐 똑같은 상황이 계속 회복이 될 것 같은데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은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번 전망에도 뭐 중국 쪽이 조금 나아지고 하면 연간 실적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재무 안전성 회복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나마 등급 하방 압력은 올 상반기 작년보다는 낮다. 이유는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영향이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하방 압력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석유화업의 가장 큰 이슈는 수급 측면에 부담이 해소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게임도 비우호적이고 부정적 업종인데요. 코로나 때 한때 게임이 굉장히 이제 호황을 이뤘었는데 엔데믹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최근에 신작 출시를 본격적으로 여러 게임사들이 사고 있는데 이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가 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때 이제 뭐 인력들에 대한 원가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돼서 신작 낼 때마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신작 출시 투자에 대한 걸 회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쉽게 신작 출시로 인해서 이 수익성 망가진 거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게임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알았어요. 네. 어쨌든 이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를 내고 뭐 변화는 시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의 그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회복이 얼만큼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맞고 있죠. 확실하게 외형은 지금 꺾이는 상태로 들어갔고요. 다수의 업체들이.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로 가는 흐름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줄었다고 투자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미 그리고 투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부담에 대한 재무 안정성은 여전히 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적은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수요가 다시 캐즘을 벗어나서 상향 업턴을 할 때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기차 수요가 언제 회복되느냐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안 좋은 업종, 메인 업종 위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석유화학 사실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반면에 저는 게임 같은 쪽은 제가 게임을 뭐 즐겨하진 않는데 게임업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산업이라기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이렇게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개선의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이런 산업들은 그러니까 활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업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석유화 그리고 지금 말씀까지는 안 주셨지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철강.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게 우리나라의 뭐 기간산 요즘은 기간산업이란 말이 없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기간산업이 반도체 HBM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산업의 쌀을 철이라고 했잖아요. 철강 보국이란 말이 문득 기억이 나는데 아니 글쎄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이 이걸 제 식의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산업들은 이게 참 뭔가 방향성을 뒤집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요인인 경우에는 네, 네, 네. 쉽게 턴어라운드 쉽지 네, 않죠. 네. 그렇다고 이게 뭐 과거에 그렇게 지금하고 조금 다른 시절에 이루어졌던 뭐 산업 합리화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정리가 그러니까 활로를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런 시대가 또 아니고 들고 뭐 그거 외에 뭐 게임이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뭐 2차 전지는 시간의 문제 그래도 어쨌든 그간에 버틸 수 있느냐고 예, 문제죠. 그 섹터로는 시간의 문제고 이제 개별 기업으로 가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제 재무적인 버퍼나 뭐 이런 쪽 여지가 있어서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섹터마다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업종 이렇게 4개 말씀드렸고 소매유통하고 철강은 이제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인데 네. 등급 전망을 사실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발표할 때는 부정적으로 제시했던 업종입니다. 소매유통과 철강도. 근데 그랬죠. 소매유통 같은 경우 상반기에 여러 개 업체 등급 전망이나 등급 하락이 실제로 이어져서 등급 전망은 이제 다시 중립적으로 바뀐 상태이고요. 여전히 구조적인 업계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 소매유통 업체들이 대응하냐에 따라서 업태별로 약간 차별성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온라인화로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체별로 그런 변화나 투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별화될 걸로 실적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중국 쪽의 트렌드에 의존하고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앞쪽에 수요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업종이고 특히 일본 뭐 이런 데하고 경쟁 부분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이 부분이 사업 환경에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한때는 저희가 뭐 중국이 살 길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바뀐 상황. 중국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지금 이쪽도 다죠. 네, 좀 격세지감이 드네요. 25페이지 슬라이드는 업종은 사실 뭐 부정적 비호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26페이지 슬라이드 금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아래 증권 하이브리스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을 사업환경 비우호적 등급 전망 부정적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증권 하이브리스 저축은행은 따로 나눠서 설명드릴 필요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핵심 이슈 보시면 아시겠지만 PF 리스크가 핵심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PF 리스크가 얼만큼 현실화되고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 부담을 얼마나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이 세 개 업종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핵심적인 변동 요인이고요. 다만 건전성도 부담이 되고 수익성도 하방 압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본 완충력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이 다 약간 과거에 비해서 제고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PF가 한 3년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디레버리징을 계속했거든요. 금융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자본 완충력은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는 비교적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틸 체력은 좋아져 있다. 그래서 급격하게 망가지거나 이럴 위험은 조금 더 완화됐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 요인입니다. 어쨌든 이 세 업종의 큰 방향성은 부동산 PF 쪽의 리스크가 얼만큼 전가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서 추가적으로 부정적 등급 전망이 제시된 업종인데 부동산 신탁인데요. 사실 부동산 경기하고 무관하지 않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부동산 신탁을 부정적으로 제시는 안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부정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부동산 신탁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이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형태의 관리형 토지 신탁, 결국 시공사의 리스크를 대신 떠안아주는 건데 그 시공 위험이 작년 하반기 이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두드러졌거든요. 예를 들면 원자재가가 오르면서 중소건설사들이 못 버티고 이제 시공 못하고 뭐 이제 부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신탁사가 대신 그걸 이행해야 되고 이런 위험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올해까지 계속 그 부분이 오고 있어서 약간 PF 리스크보다는 한 발 늦게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저희가 이제 ICR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 상반기에 몇 개 업체에서 부정적 전망을 제시했고 이런 리스크가 계속되면 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냥 뭐 잘 몰라서 드는 생각은 의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에 없던 리스크가 어디서 외생 변수로 확 떨어진 게 아니고 뭐 증권, 할부리스, 저축은행, 부동산信託공이 부동산 PF 사업의 대주로서 파이낸싱을 하면서 그동안 소위 그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리턴을 챙겼을 거 아닙니까? 수년간 축적이 돼 있겠죠. 그렇죠. 일부는 축적이 돼 있겠죠.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리턴이 정말 리스크 어드저스트 했다면 축적된 수년간 축적된 리턴으로 지금 불거지는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음직한데 그거를 돈을 벌 때 평가한 위험보다 지금의 실제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지금 PF 사업 이외에 쌓은 이 수익까지를 동원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결국 PF 사업 그때 실행할 때 봤던 평가했던 리스크보다 지금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리스크보다 언더로 리턴을 그동안 확보했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뭐 리턴을 조금 받은 것인지 당황하셨군요. 그때 상황에서는 네. 그게 적절한 리턴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지금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 리턴이 부족한 거겠죠. 예, 아니 이것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지금 이거 몇 년도부터 3년째죠 횟수로 3년째 같은 이슈를 계속 이렇게 큰 변화 없이 보다 보니까 저도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런 생각이 뭐 들어서 그래도 우리 기준 시장님은 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뭐 딱히 뭐 네,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말씀 다 주신 거죠, 시장님. 네, 네. 아이고 하여튼 시장님 그 지금까지 긴 시간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네, 저희가 지금 러닝 타임이 딴 때보다 좀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가감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 뭐 조금 더 내용을 좀 풍성하게 이렇게 좀 뭐 하기 위해서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시는데 좀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뭐 이렇게 요 대시보드로 계속 찾아뵐 텐데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외부 인사를 모시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기준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걸 다 맞춰 주시기 때문에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 가려고 하니까요. 그 댓글이든 뭐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든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장시간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애쓰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